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허튼 기대는 그야말로 허튼 기대에 불과했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장소가 순대국밥집이라는 것부터 틀려먹은 데다 끝끝내 참지 못한 내가 오늘이 생일임을 밝혔을 때 그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뒤늦게 선물이랍시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고작 한다는 짓거리가 손바닥만한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기였다. 난 한술 뜨지도 않은 국밥을 내버려둔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았다. 하나뿐인 애인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도, 수습하겠답시고 기프티콘 쪼가리 하나 보내놓는 것도, 화가 나서 집으로 가는 날 불러 세우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던져둔 채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놀랍게도 헛된 꿈이 아니었다. 웬일로 그이가 날 안내한 곳은 평소와 같은 허름한 밥집이 아닌 그럴싸한 레스토랑이었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며 내게 선물을 건네는 그는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내가 원하던 커플링은 아니었지만 제법 고심해서 고른 가방이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가방이라 오늘이 최고의 생일이라고 말하긴 힘들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다. 배려심 부족하고 못난 그에게 지쳐서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쩌면 이 남자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내 생일을 기억해 줌은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먹지 않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오늘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그와 멋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헤어져야 될까 고민하던 어제의 내가 우스울 정도로 그에게 감동하고 또 사랑이 깊어졌다. 이 남자라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란 건 전혀 이견이 없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기대는 상상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이 되어 현실로 다가왔다. 평소 국밥집에서 데이트를 때우는 그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차려입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날 데려가 주었다. 화려한 식당과 음식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그이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문 물론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멋진 커플링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평소엔 내가 안 먹는 음식도 자주 깜빡하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와인도 줄줄 외울 정도로 자상하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한 사람처럼 능숙하고 화려했다. 다만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그 사람의 얼굴이 지쳐 보인다. 주름도 늘어난 것 같고 피부도 힘을 잃은 게 꼭 5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무래도 완벽한 오늘을 위해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고생한 그이 덕에 정말 환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은 침착해지기로 했다. 결혼은 준비할 게 아주 많으니 시간을 충분히 두고 준비해야 한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 피부 관리도 따로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생일이다. 진혁 씨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척 연기하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내 헛된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기대에 불과했다. 반강제로라도 얼굴이라도 보려 했지만 그이는 끝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데이트조차 거부했다. 목소리가 꼭 나이든 아저씨처럼 쩍쩍 갈라지는 게 진짜 아픈 건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나머지 오늘이 생일이란 얘기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었다. 난 그이에게 과연 뭘까? 애인이 맞기는 할까? 그이의 바보 같던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 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웬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야 했다. 아무래도 그이가 칠칠맞게 흘린 휴대폰을 노숙자가 준 모양이었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까 만나자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되질 않는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그이의 바보 같은 행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지만 이젠 정말 지쳤다고 할까?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역시나 헤어지는 게 맞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소아의 일기. 단언컨대 오늘은 정말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다. 진혁 씨가 과연 내 생일을 기억할까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악의 하루였다. 집 앞 카페로 나와달라는 그이의 메시지를 받고 혹시나 하는 기대하고 나왔지만 내 앞에 나타난 건 선물을 든 그이가 아니라 지저분한 늙은이였다. 그 노숙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진혁이니 믿어달라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해대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 섬뜩한 짓거리를 당하다니. 그이는 뭘 하고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조용히 돌려보내려 했지만 억지로 내 손을 잡아채는 바람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그 늙은이를 경찰이 잡아갔고 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서러워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온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덕에 가장 행복해야 될 생일날 밤, 혼자 집구석에 박혀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 서러운 꼴이다. 이 와중에도 그이는 연락조차 없다. 역시나 헤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2023년 1월 14일) 17,523번째 진혁의 일기. 여전히 2023년 1월 14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슨 짓을 다 해봐도 자정이 되면 모든 것들이 2023년 1월 14일 아침으로 돌아온다. 단 한 가지, 내 몸만 제외하고. 제 친한 친구인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방으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나서 그 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앉아있거나,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자신을 따라왔다가 사라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물어보자
무당이 민수의 사주를 보았는데 사주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무당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민수는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되는 사주라고. 그래서 조상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 민수의 주변으로 영적인 것들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한동안은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민수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은 민수가 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민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수의 집은 제일 꼭대기층인 14층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는 홀수층과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는데 마침 홀수층 엘리베이터가 1층과 가까운 3층에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민수는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한 층을 걸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13층에서 내린 민수는 계단으로 한층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민수의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무튼 그 여자는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도 별 생각 없이 그녀를 지나갔고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막 누르려고 할 때 갑자기 밑에 계단에서 누군가 막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우 급하게 뛰어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잠시 후 발소리의 주인공이 보였습니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는 갑자기 여자의 다리를 잡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민수는 여자가 서있던 창문으로 달려가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밑으로 떨어진 앞집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을 보았더니 조금 전에 분명 있었던 꼬마아이도 어떠한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놀이터에 그날 본 그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지나치려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머지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민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곳을 같이 응시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쳐다보고 있던 곳은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뭔가 희끗한 물체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앞집 여자였습니다. 앞집 여자가 계단 창문에서 떨어져 투신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쳐다보다 그만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아이의 목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봤으니 다음엔 네 차례야. 두 번째 이야기. 깊은 밤 그는 드라이브 중이었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긴 여자가 차 앞을 가로막더니 이내 차를 세웠다.
여자는 사람이 없는 도로에 서서 남자의 차가 가까워지자 살짝 손을 든 것이다. 손짓을 본 남자는 차를 세웠다. 가까이에서 보니 머리가 매우 긴 여자였다.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와 치렁치렁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가 그렇게 말을 걸었다. 제가 길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죄송한데 저기 앞에까지만 태워주시면. 남자는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상당한 미인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타시고 목적지가 어디죠? 저기 화원묘지 부근이요. 예? 거기 공동묘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친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남자는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이미 차에 탄 이상 내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에게서 왠지 흙냄새가 났다. 이 여자 정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며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남자는 차에서 내려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 여성을 두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런데 남자가 창밖을 보자 조금 전에 내려줬던 여자가 무서운 얼굴로 달려오더니 남자의 차 옆으로 긴 머리를 마구 흩뜨리며 한쪽 손으로 차 문이 부서질 듯 남자의 차 문을 두드린다. 남자는 여자의 무서운 행동에 단숨에 엑셀을 밟아 차의 속도를 높였다. 그러자 귀가 찢어질 듯한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러다 이내 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여성은 저기 뒤쪽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간신히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차 문을 여니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발 밑으로 떨어졌다. 자세히 보니 긴 머리가 붙은 고기 조각이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칼이 차 문에 낀 것도 모른 채 엑셀을 밟았던 것이다. 소랑 돼지랑 전혀 다를 게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고깃덩이야. 난 언제나처럼 중얼거리며 정형칼을 집어들었다. 눈앞에 놓인 것은 소도 돼지도 아닌 죽은 사람의 시체. 하지만 내가 시체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장례라든가 그 비슷한 것 따위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난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정형칼을 시체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곤 조심스레 가죽을 벗겨낸 뒤 부위별로 손질해서 정리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여간 찜찜한 것이 아니었다. 그 찜찜함을 지우려 독한 술을 한 모금 들이킨다. 고기 손질 중엔 술은 절대 금기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도저히 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난 약간의 술기운에 의지한 채 고기 손질 작업이 계속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손질하던 고기가 예쁘게 토막난 고깃덩이가 되자 죄악감도 옅어졌다. 땀을 닦아내고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꽃님아, 다 됐어. 와서 정리해. 그리고 올 때 마실 것도 좀 가져오고. 크게 소리치자 곧 부스스한 얼굴에 꽃님이가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김 실장 금방 온다니까 잘 포장해서 준비해둬. 꽃님이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정리하고는 손질된 고기들을 담기 시작했다.
꽃님이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들고 눈을 마주치기까지 한다. 옅은 미소마저 걸린 그 모습을 보니 오싹하기까지 했다. 꽃님아, 그거 그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지 않아? 내 실없는 물음에 꽃님이는 해맑게 웃으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새삼 이 벙어리 소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듣기로는 이곳에서 일한 지 제법 오래되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2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적어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사람 고기를 다뤘다는 말이었다. 난 담배를 필 겸 밖으로 나오자 마침 김 실장이 탑차를 끌고 들었다. 벌써 끝났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전문가 다 되셨네. 능청스레 말하는 김 실장에게 담배 한 대를 권하고는 물었다. 저렇게 어린애가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김 실장은 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GM이 비 때문에 끌려온 거지 뭐. 벙어리지만 생긴 건 그래도 봐줄만 해서 술집에 꽂았었는데 접대할 성미는 아니야. 손님 혓바닥을 아삭하고 깨물어 버려서 뒤지게 맞고 이리 쫓겨왔지. 뭐 그 손님이 진상이긴 했지만 일은 야물딱지게 잘해서 벌써 몇 년째 사랑고기 만지면서 여기서 시중드는 거지. 어린 나이에 참 딱하다 싶은 마음과 정말 독하다며 혀를 내두르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어 기묘한 기분이었다. 정형할 고기를 가지고 들락날락하는 김 실장, 정형사인 나, 또 잡일꾼인 꽃님이, 이렇게 셋이 이 정육공장 인원의 전부이다. 나 역시 그냥 돈 하나만 보고 무작정 시작하게 된 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 큰 조직이 운영하는 인육 공장인 것만은 확실했다. 예전에 김 실장은 도박빚으로 힘들어하는 날 찾아와 내게 제안했다. 정형사랬지? 보니까 소 돼지 잡아서 빚 갚기는 틀린 것 같고 같이 일 하나 안 해볼래? 길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사람 고기 손질하는 일이야. 외곽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 상주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고기 손질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돼. 밖에 못 돌아다니고 외부 연락 못하는 대신 잡미라는 애가 필요한 거 사다 줄 거야. 좀 찜찜하고 답답하겠지만 페이는 그만큼 세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서 빚 갚고 돈 벌고 하면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인간이 할 짓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으니 결국 이곳에 와서 사람을 토막내는 꼴이 되었다. 내일이나 모레 또 올 거야. 그동안 몸이나 풀고 있어. 꽃님이가 경리한 고기들을 끌고 오자 김 실장은 그것들을 전부 싣고 떠나갔다. 김 실장이 떠나자 공장은 조용해졌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을 들어올려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역한 감정이 몰려왔다. 아무리 고깃덩어리일 뿐이라 되뇌어봤자 내가 썰어낸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었다. 찜찜함을 넘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머릿속도 멀쩡할 리가 없었다. 불안증이라고 해야 할까? 머리를 감을 때조차 눈을 감지 못한다. 죽은 고깃덩이가 덮쳐올 리도 없거니와 귀신 따위를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포심 때문에 매번 이 꼴이다. 뉘엿뉘엿 져가는 해를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곤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도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찔함마저 느껴지고 있었다.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은 예사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피곤함보다는 정신적으로 지쳐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서늘함은 무엇일까? 두려움이나 죄책감일 수도 있고 거부감이나 자괴감일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저히 혼자서는 잠을 이룰 수 없단 것이다. 한동안 고민하던 난 목을 가다듬고는 꽃님이를 불렀다. 꽃님아, 안 자면 이리 좀 와볼래? 다행히 자고 있지 않았는지 건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꽃님이가 들어왔다. 낡고 해진 늘어난 티셔츠를 잠옷이랍시고 입고 있는 모습은 안쓰럽고 또 애처로워서 잠시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가 왜 불렀냐면 혼자 있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자. 꽃님이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닥에다가 매트 깔아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님이는 거리낌 없이 침대 이불을 들치고 들어와서는 내 옆에 자리 잡았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오히려 내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 난도감을 주었다. 금세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드는 꽃님이의 체온을 느끼며 나 역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김 실장은 고기를 가져오고 내가 정형하면 꽃님이가 정리해서 다시 김 실장에게 넘긴다. 다만 지금의 난 예전처럼 불안감에 떨지 않았고 꽃님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냥 옆에서 잠을 자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다. 내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지만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아직은 착하고 순수한 꽃님이의 마음을 지켜줄 때니까. 괴롭기만 했던 이 인육 공장이 이젠 좋아지기 시작했다. 꽃님이 빚 다 갚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나? 빚이 얼마나 돼? 내 질문에 김 실장은 날 빤히 보더니만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왜? 백마탄 왕자님 노릇이라도 해주시게? 난 허둥지둥 변명했지만 김 실장은 딱히 듣는 눈치는 아니었다. 괜히 욕정에 눈멀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건드렸다간 진짜 피 보낼 수 있어. 저년 저거 저래 보여도 보통 미친년이 아니거든. 애초에 이따위 일을 그래도 오래 하는 정신머리니까 말 다 했지. 아마 평생 여기에 틀어박혀 있을 거니까 아예 신경 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만 하다가 빚 갚는 대로 나가서 싹 다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리고 꽃님이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야. 그게 신상이 좋아. 난 대답 대신 가만히 담배만 피워댔다.
꽃님아, 너 여기 일 그만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빚이 얼마나 되는데? 꽃님이는 멀뚱히 나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주었다. 부정인 건 알겠지만 대체 어떤 부정일까? 내가 싫다? 아니면 신경 꺼라? 그도 아니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해라? 계속 되물어봐도 꽃님이는 어떤 형태로든 알려주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끼며 늘 그렇듯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대충 계산해 봤을 때 6년 정도면 빚을 다 갚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한몫 챙겨서 여길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꽃님이까지 데려가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 10년? 15년? 김 실장이 평생이라고 했으니 20년은 더 걸릴지도 모른다. 아니, 그때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놈들이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쓸만한 장계는 전부 뽑아낸 다음 남은 시체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겠지. 칼을 잡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정하기 위해 난 숨을 몰아쉬며 앞에 놓인 고깃덩이를 바라보았다. 비로하기 짝이 없는 시체 토막. 언젠가는 꽃님이가 이렇게 될까? 발가벗겨져 도마 위에 올라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져서 고깃덩이가 되어서 이리저리 팔려나가게 될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난 손질하다만 고깃덩어리를 집어던지고 꽃님이를 바라보았다. 꽃님이는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돌아보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꽃님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 도망가자고. 여기서 짐승처럼 살다가 추하게 죽을 바에 차라리 같이 밖으로 가자. 어딜 가더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둘이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살자. 어?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게. 꽃님이는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젓다. 그 모습에 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꽃님아, 평생 일해도 돈 못 갚는다며. 그렇다고 그놈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떻게든 뽑아먹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놈들이 너 고기로 안 만들 거란 보장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 있겠다는 거야? 꽃님이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내가 지켜준다잖아. 행복하게 해준다잖아. 여기서 나갈 수 있다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사람 시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알아들어? 내가 사랑한다잖아. 넌 안 그래? 넌 나 사랑하지 않아? 꽃님이의 얼굴에 혐오감이 비추어졌다. 난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런 X팔년이 꼬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한 척이야?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거 기껏 참고 지켜줬더니 날 병신 취급해? 꽃님이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니 코 앞으로 꽃님이의 얼굴이 다가왔다. 언제나 봐왔던 얼굴이지만 더는 유혹을 참기는 힘들었다. 그대로 거칠게 꽃님이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이것도 미친놈이었네. 김 실장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곧 입 안으로 말 못할 통증이 느껴졌다. 크게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피 한 움큼을 뱉어냈을 뿐이었다. 야, 너 지금 혓바닥이 없어서 말 안 나올 텐데. 왜? 너의 그 혓바닥을 내가 잘라버렸거든. 내가 그렇게 미치냐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새 못 참고 헛짓거렸네. 고개를 돌려보니 꽃님이는 칼을 집어들고는 내가 손질하다만 시체 머리에서 혀를 잘라내고 있었다. 전혀 식성이 아주 미치거든. 이년이 빚 다 갖고도 왜 여기 있겠냐. 들어오는 시체에서 혓바닥 뽑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혀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주 여기 평생 죽치고 있는 거야. 넌 전현한테 낚여서 혓바닥 놀리다가 이 꼴 된 거고, 다음에 오는 놈한테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네. 혀 놀리다가 좆대는 수 있으니까 입단속 잘하라고. 시체에서 갓 잘라낸 혓바닥을 개걸스레 씹어삼키는 꽃님이를 보며 김 실장이 말을 이었다. 저 미친년 저거 왜 벙어리가 됐는 줄 알아? 지 혀를 지가 씹어먹었대요. 저 미친년이. 저 년은 진짜 차원이 다른 또라이야.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도 영적인 걸 많이 믿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엄마를 따라 절에 간다든지 무당집에 몇 번 따라갔어. 거기서 맡았던 향냄새가 정말 좋았거든. 근데 따라가는 무당집마다 날 내보내고 엄마랑만 대화하대. 그래서 난 무당집보다 절에 가는 게 더 좋았지.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귀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래.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굉장히 싼 집으로 이사했어. 내가 사는 지역은 집값이 비싸서 우리 가족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 그러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줄 아시더라고. 열이 38도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때를 기점으로 한 2달 정도 두통과 복통으로 조퇴하거나 결석을 해야 했어. 그러다 어느새 희미하던 악몽도 점점 뚜렷해지더라. 새벽 2시쯤 되면 이틀에 한 번은 꼭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 방에 들어가곤 했지. 잠깐 내 꿈 이야기를 좀 들려줄까? 꿈속의 장소는 언제나 어두운 시골집이야. 항상 뭔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바람 소리가 나고 그 바람 소리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섞여 있단 걸 알아챘어. 불이 꺼진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막 뛰어가는 꿈이고, 그 문을 열었을 때에는 항상 잠이 깼어. 사실 뛰어가는 것 외에도 있었지만 꿈이 깨면 기억이 잘 안 나. 두통이나 열이 심하게 나던 날들은 꿈속의 상황들이 더 길어져서 잠을 자는 게 무서워졌어. 그렇게 악몽이 계속되고 있었지. 자주 가던 절의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왔어. 내가 열이 심하게 나는 날이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잠꼬대를 했다더라. 그리고 스님이 왔다 가면 한 2, 3일간은 악몽을 꾸지 않고 즐거운 꿈만 꾸게 됐어. 또 거짓말같이 몸도 아프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지 난 스님이 좋아지기도 했어.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집에 오셨고
스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면 악몽은 계속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는 건 말도 못해. 결국 스님은 부적을 가져오시더니 현관문 위에 붙이고 향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향냄새를 퍼뜨리시더라. 근데 참 웃긴 게 말이야. 그 이후로 스님이 오지 않아도 악몽을 꾸지도 몸이 아프지도 않게 되었어.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우린 그 부적을 붙이고 살았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할머니도 같이 살게 되었어. 또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적의 효과는 어느새부터인지 점차 떨어졌어. 우리가 이사하고 어렴풋 스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부적의 효과가 없어진 건지 몰라도 다시금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면서 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도 폐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지. 그리고 그날 밤 역시나 악몽을 꾸게 되었어. 아, 또다시 악몽이 시작되었구나. 얼른 문무도 찾아야겠다. 이렇게 꿈속에서 마음먹은 찰나 그날은 뭔가 달랐어. 그날의 꿈에서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았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순간 난 천천히 걸어가 불이 켜져 있던 그 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누군가 날 억지로 잡아 끌었고 항상 열었던 그 문을 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었어. 그리고 난 잠에서 깨어난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비명을 질렀어. 평소에 난 욕을 거의, 아니 아예 하지 않는 편인데 내 입에서 어떻게 욕이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 난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토가 나오듯 속에서 울컥 올라온 말이었어. 너 괜찮니?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리니까 겁에 잔뜩 질린 엄마가 보이더라. 시발, 너 이만 죽자. 아니, 지금 내가 뭐라는 거지? 엄마에게 맞받아치는 내 말은 가관이었어. 통제가 되질 않았다고. 다음날 엄마는 스님께 날 며칠간 맡겼고 엄마와 3일간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 스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알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날 이끌고 어떤 집에 날 데려갔어. 헌데 그 집은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 시골집이었어. 스님, 이 집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널 본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부적도 소용이 없지. 이제는 그 여자가 내 꿈에도 나온다네. 그렇게 말한 스님은 그 시골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시더니 내게도 정성스럽게 인사하면서 빌라고 하시더라. 난 마음속으로 고통받는 내 심정과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정성스럽게 빌었어. 그리고 얼마간 그렇게 있다가 스님이 다시 내려가자고 하셨지. 내려오는 동안 스님의 두 손이 떨리는 걸 보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겠구나 은연중 생각했지. 내가 믿을 곳은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며칠 뒤 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어. 할머니가 끝내 돌아가셨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은 꿈을 꾸지 않았는데 딱 그 이후로 다시 꾸기 시작했어. 그리고 꿈속의 그 무언가는 이젠 말까지 걸기 시작하더라. 내가 그런다고 없어지겠어? 무서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했어.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했고 그동안 말을 건 적은 없었거든. 네 할머니 내가 데려갔다?
그리고 그때 고개를 들면 안 됐는데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말았어. 검은 그림자에 핏줄이 한가득 올라온 눈동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즐겁다는 듯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어. 다음엔 누굴 데려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만 문을 열고 잠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과 동시에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 저것이 데려간다는 게 스님이었구나. 그렇게 스님이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간 악몽은 꾸지 않았어. 몸도 아프지 않더라고. 근데 뭐랄까? 살 것 같더라. 그렇게 내 마음엔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가족이든 누굴 데려가더라도 괜찮다는 이상한 마음. 그렇게 연달아 줄초상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내 주변엔 몇 안 남았어. 이번엔 큰아버지네도 다 돌아가셨으니 다음은 누굴까? 이러다 내 차례가 오는 걸까? 어느덧 10년이 지났네. 지금 난 혼자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도 나랑은 못 살겠다며 따로 살자 하셨거든. 악몽 속에 머물던 저 물체는 이제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 아무렇게나 말도 걸더라고. 왜? 죽고 싶어? 삶에 의욕이 없는 나에게 저건 항상 저렇게 묻더라. 난 아직 아니야. 더 살고 싶어.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남았잖아.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우리 부모님이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잠만 편하게 잘 수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11월) 끝자락에 걸쳐진 하늘은 차가운 눈송이를 흩뿌리고 있었다. 연말 분위기에 취한 대학생들이며 차마 취하지 못한 직장인들, 그리고 서로에게 취한 연인들마저 슬쩍 자리를 피한 카페. 남은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바라는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겐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시선을 빼앗겨 감상에 젖는 일 따윈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건 얇은 옷만 간신히 걸친 채 추위에 떨며 카페 앞 광장에 서 있는 여인 한 명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눈이 올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녀였지만 누군가 그녀를 데리러 와준 적은 본 적이 없었다. 새벽녘이 되면 엄마 잃은 아기 새처럼 축 처진 채 터벅터벅 돌아갈 뿐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카페에서 시간을 때워도 괜찮을 텐데 굳이 밖에서 기다리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이 보여주듯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몇 시간이나 뭉개고 있을 만한 염치도 없어서일 것이다. 그냥 그것이 궁금할 뿐이라면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이고도 안쓰러운 그녀의 모습은 따뜻한 카페를 벗어나 말을 걸어볼 사이로 충분할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혹시 내가 다가가자 기대감 어린 얼굴이었던 그녀는 금세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어서인 듯했다. 누구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어차피 손님도 없고 또 밖이 너무 추우니까 제가 따뜻한 거 한 잔 정도는 대접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녀는 주변을 힐끗거리며 눈치를 살폈지만 그러기엔 눈발이 성난 가시처럼 휘몰아쳤기 때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밝은 곳에서 본 그녀의 모습은 한층 더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서인지 나에겐 더 아름다워 보였다. 정성스레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그녀는 연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누굴 기다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순순히 말해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충분히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실망스러움을 감추기는 힘들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었죠.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기운 없던 그녀의 눈으로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이는 꼭 돌아올 거예요. 저랑 약속했으니까. 첫눈 오는 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기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첫눈이요? 오늘은 첫눈이 아닌데요?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쯤? 그녀는 내 의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네 번째요. 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이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거긴 눈이 안 왔을 수도 있고. 사실 네 번째도 아니에요. 3년째 그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것은 그녀가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었다. 또한 그녀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기다림은 좋은 결말이 아닐 것이란 뜻이기도 했다. 감히 제가 드릴 수는 있는 말은 아니지만 기다리시는 그분은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아요. 하지만 전 기다릴 거예요. 그이는 능력 있는 남자거든요. 비록 지금은 제가 공장에 일하면서 비루하게 살고 있는데 그이가 돌아오면 절 구원해 줄 거예요. 저 혼자선 이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저한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내겐 그녀를 나무랄 자격도 없고 바보라고 몰아세울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저 따뜻한 커피와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 정도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이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건 괜찮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가 따뜻한 거 한 잔 정도는 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 드시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셔도 돼요. 그녀는 염치 없고 죄송하단 말을 작게 웅얼거렸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그녀였기에 물어만 본다면 곧바로 대답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차가운 이 공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대화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되어보기로 했다. 혹시 책 같은 건 좋아하세요? 네, 도서관에 자주 가서 빌려봐요. 가끔은 운 좋게 폐지 버리는 데서 책 무더기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정말 가지고 싶었던 책을 주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눈물까지 났었다니까요. 책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창에서 눈을 떼고서 날 바라볼 정도로 흥분했다.
새벽이 깊어지자 그녀의 마음이 데워지듯 성난 눈발도 시들어갔다. 한동안 밖을 보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나와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몹시 아쉽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도 안 올 건지. 눈도 그쳤고 오늘은 오전초 출근이라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려고요. 아, 잠시만요. 마침 심심풀이용으로 가져온 책 두어 권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녀는 그놈의 염치 때문에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책을 받아들었다. 다음 눈이 올 때 그때 꼭 돌려드릴게요. 꾸벅 인사를 해보인 뒤 카페를 나선 그녀에게 눈이 아니라 언제든 와도 좋다는 내 웅얼거림은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날 뒤 눈이 오면 그녀는 수줍게 책을 품에 안은 채 카페로 들어왔다. 난 커피를 내주었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는 빈도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그녀에게 향했고 돌아가는 그녀에게 또 다른 책들을 안겨주며 아쉬움을 달래었다. 그리고 언제든 와도 좋다는 말은 여전히 건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간절한 그녀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였기도 했고 눈 자체가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였기도 했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랑과 엮인 특별함을 잊을 정도로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특별함. 그것이 나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인이 된다면 어떨까? 아르바이트하며 학자금 대출인을 갖고 있는 내가 사정이 좋지 않은 그녀에게 백마탄 왕자님은 될 수 없었다. 대신 둘이서 함께 좋아하는 거라며 한 걸음씩 꾸준히 미래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할 자신 있다. 그 사실이 적지 않은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마침내 그녀가 눈이 내리는 밖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난 그녀에게 말했다. 그 남자 오지 않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정말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당신을 사랑해 주었고 힘들게 생활하는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란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하며 만약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전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남자보다 못났고 또 가난하죠. 제가 아무리 여겨도 당신의 구원이 될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신 앞에 있잖아요. 제가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눈 맞으면서 떠는 게 아니라 손을 녹이면서 책에 빠져들 수 있을 만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도 힘겹게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둘이서라면 어떻게든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화려한 데이트는 힘들겠지만 같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책 읽고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또 날이 좋을 땐 산책하면서 책갈피로 쓰기 딱 좋은 단풍잎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전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힘을 얻겠죠. 난 못하지만 당신은 제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같이 꾸준히 돈을 모으면 둘이서 작은 헌책방도 열 수 있을 거예요. 부유하진 않지만 행복하겠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녀는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사귀었어요. 그나마 제게 다가온 친구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친구한테 속아서 말도 안 되는 빚을 떠안았어요. 바보 같던 나 따위는 평생 가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이요. 이 계절이 끝나면, 그러니까 봄이 오면 사채업자들이 절 찾을 거예요. 오래 기다렸으니 이번에야말로 빨리 돈을 갚으라면서. 전 갚지 못할 거고 그 사람들은 절 그냥 두지 않겠죠. 죽게 될지도 몰라요. 차라리 죽었으면 싶을 만큼 비참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만약 그 남자가 돌아온다면 절 구원해 주겠죠. 빚을 갚아주고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절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절 위해서 그 빚을 함께 떠안고 비참함을 넘어서 추악하게 살아도 행복할 거라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공기가 살을 베어낼 듯 차가워졌다. 난 그녀를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은 얼어붙기라도 한 양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안고 있던 짐은 내 생각 이상으로 거대했고 또 차갑고 날카로웠다. 눈보라 따위는 우습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난 그녀처럼 그걸 담았고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지만 난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여전히 내가 아닌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몸 녹이게 배려해 주신 것도, 늘 따뜻한 거 내주신 것도, 책 빌려주신 것, 또 못난 저한테 마음 써주신 것까지. 하지만 당신은 절 구원하지 못해요. 반대로 저도 당신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당신이 눈앞에 있어도 절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전 차라리 올리 없는 그 사람을 기다릴래요. 오히려 그 헛된 희망이 절 무너지지 않게 다잡아 줄 테니까.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카페 밖으로 나갔다. 난 떠나는 그녀에게 책을 안겨주기는커녕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땐 눈발이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 올겨울 마지막 누님을 말하고 싶은 듯 애처롭게. 봄이 되자 카페 사장은 가게를 내놓았고 다른 가게가 들어서며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자 술집 서빙 일을 하게 된 뒤로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온갖 진상들에 시달리다가 해가 뜰 때쯤 일이 끝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일상. 책을 읽을 시간도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내겐 주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억지로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 넣었는지도 모른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삼각김밥을 집어들자 밖에서 하얀 눈발이 날리는 게 보였다. 첫눈이다. 벌써 첫눈 올 때가 되었던가.
그제서야 억지로 외면했던 그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날 목매이게 했지만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그저 밖에서 내리는 눈이 나를 나무라고 있기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서 너무 데워서 눅눅해진 삼각김밥을 입에다가 밀어 넣을 뿐.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낄 뿐. 앞으로도 난 언제까지고 눈이 오는 날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일 것이다.